그래서 그때 이를 좀 악물고 나는 너희들이 인정 안 해도 내가 분명히 인정받겠다. 내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다. 나 이런 음악 만들어버려야지. 이런 그 열망이 있었죠. 준엽이 형 원래 형을 알고 근데 그 형도 자기네가 데뷔한다. 그러다가 이제 현진이 형과 와와인데 현진이 형이라는 그 가수와 와와라는 그 형들이 뭐 이태원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춤 대회가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형들은 프로 댄서도 아니고 그냥 대학생인데 옷 입는 거나 뭐 이런 게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냥 강남 사는 대학생이에요. 근데 춤을 누구보다 잘 추고 대회에서 1등도 하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이수만 선생님이 SM 처음 출범할 때 현진이 형이랑 같이 붙일 수 있는 그 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현진이 형과 와와 해서 아주 불리한 두 팀이 연합이 되게 그 컨셉을 잡으신 거죠 처음엔. 그래서 이제 그 현진이 형과 와와에서 와와의 비중이 꽤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형들도 안무도 많이 짜고 그래서 이제 야 와와는 다르다. 그럼 야 성재야 우리도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춤 왕인데 그때는 캡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캡인데 우리가 짱이야. 우리가 왕초야 막 이러면서 야 우리도 뭐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스물스물 하기 시작한 거죠. 저도 성재도 댄싱 팀에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학생이니까 뭐 그랬는데 춤은 그냥 왜 췄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연습을 해서 췄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그러다 보니 이제 너무 잘 추니까 춤을. 그러다 보니 이거 뭐 이걸로 뭐 우리 뭐 좀 어디 이름 좀 떨쳐보자.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현진이 형과 와와에서 구진영 강원령이 군대를 가면서 그 다음에 성재한테 물려준 셈이 된 거예요. 네가 해.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쪽 그 회사 사람들 뭐 이사 뭐 팀장 이런 분들을 알게 됐죠. 그분 중에 하나가 최진열 씨라고 진열이 형 코털 형님으로 유명한데 그 형님이 이제 서태지 아이들 회사로 가서 서태지 아이들 데뷔할 때 일을 보셨고 그 전에는 SM에 계셨었어요. SM 처음 삼전동에서 출발할 때, 막 비 오면 막 물 푸고 막 이러고 막 그런 동네였는데 그때 계셨죠. 저는 근데 와와의 맨 마지막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별로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는지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나는 음악을 좀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성재는 일단 기럭지도 길고 뭐 뭔가 해도 그냥 멋있는 거예요. 넌 다음에 이제 꼭 우리랑 하자 뭐 이래서 이제 이미 약간 반 예약 SM 예약인데 저는 이거 어디다 쓰지 뭐 이런 느낌. 일단 겉으로 증명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를 좀 악물고 나는 너희들이 인정 안 해도 내가 분명히 인정받겠다. 내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다. 야, 이런 음악 만들어버려야지. 막 이런 그 열망이 있었죠. 욕심이나 이런 이게 원망만으로 아니라 그게 에너지가 돼서 결국에는 이게 원동력이 된 거죠. 두고 보자 그래. 못생겼다고 무시하냐? 두고 보자. 팔다리 짧다고 무시했지?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춘 시기가 딱 현진이 형과 와를 물론 나중엔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까지 왜 맨 마지막 대기 멤버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진이 형과로 되면서 또 와와만은 좋아하는 팬들이 또 있어요. 약간 그래 유독 입맛 독특하려고 애쓰는 팬들 있잖아요. 박남정 좋아하는데 박남정 있으면 친구들 오빠 안 오세요? 막 이러고 손호영 있으면 윤계상 오빠 어디 있어요? 막 이런 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와와가 그런 고정 팬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제 그때 좀 생각이 좀 더 뭐랄까 어린 마음에 욕심이 더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음악에 이런 안무를 성진이랑 나랑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점점 스물스물 들면서 마침 그때 제가 집에서는 또 음악 두들겨보고 이제 나와서는 안무 짜고 뭐 현진이 형과 활동하고 뭐 이렇게 계속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점점 소위 말하는 그냥 비트메이커, 트랙메이커의 그 센스를 이제 하나둘씩 또 키우게 된 거죠. 춤을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하나둘씩 안무를 하나하나 이제 혼자 연습해서 그걸 막 짜나가면서 늘었듯이 음악도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해본 거죠. 이제.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현진이 형과 와와 2기로 들어가기 직전 그 당시. 왜냐하면 그 춤을 췄다는 것은 그 음악에 대한 그 몸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음악이 있어야
이 음악 너무 신난다.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랑 저희가 또 MTV 뮤직비디오 1세대잖아요. 그냥 음악만 듣는 것보다 뮤직비디오를 보면 더 음악이 멋있게 들리잖아요. 거기 나오는 춤. 그러니까 그 음악도 좋고 그 음악을 들으려면 이 영상에 이 춤이 나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같이 이제 해나가는데 뭐 갑자기 그 음악은 또 더 전문적이잖아요. 장비가 필요하고. 근데 춤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춤으로써 이제 먼저 요소를 이제 취한 거죠, 제가. 그 전체가 한 덩어리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춤이니까. 그 동작 흉내내기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궁금했어요. 아, 뭐 텔레비 잠깐 이런 게 스쳐지는데 뭐 이거 두드리면 이상한 소리 나고 무슨 뚜껑에 막 버튼 달렸는데 뭐 그거 막 누르는데 드럼 소리 나고 막 드럼 머신이었죠. 그런 게 너무 그냥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혼자 상상 속에서 막 동경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건반을 처음 사면서 현지 형과 와와 이제 들어가는 시기에 이걸 딱 사서 이걸 두들기면서 이제 이게 제가 산 처음 키보드예요. 나를 돌아봐 스트링 소리도 이거고 피아노 소리도 이거고 드럼 소리 빼고는 이걸로 거의 다 했죠. 그때 당시 100만 원이 조금 안 됐었어요. 그 당시 물가로. 그럼 엄청 비싼 거죠. 코스모스 학교에서 산 것 같은데 대림학교에서 샀나? 하여튼 낙원상가 가서 샀는데 와 이거 하나 사고는 진짜 한 2달 동안 너무 행복해서 이거 하나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진짜 자다가도 깨서 이렇게 보고 막 한 2달 동안은 수건 이렇게 덮어놓고 그랬어요. 먼지 들어갈까 봐. 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샀을 때. 이 안에 또 입력해서 시퀀싱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에 컴퓨터로 하지만 그게 있어요. 타자기 같은 거. 이래서 뭐 여기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말도 안 되는 노래 만들어보고 그게 시작이었죠. 프로듀서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최민혁이라고 이제 REF 제작하시고 뭐 김종국, 에일리 뭐 그 김범수 발굴하시고 그랬던 형이 있는데 그때 그 형이 DJ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DJ만 할 게 아니라 음악을 좀 배워서 이제 프로덕션도 하고 뭐 비트메이커도 하고 프로듀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연히 그 제가 빌린 작업실에서 이제 같이 만난 거죠. 아름아름해서. 그래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 형이나 저나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뛰어들었는데 감각을 갖고 뛰어들어서 이제 의기투합하던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로서 크레딧도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상 듀스 앨범의 프로듀서는 그냥 저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모두 곡 순서부터 해서 프로듀싱이고 이제 뭐랄까 작곡가를 넘어서 가수를 넘어서 싱어송라이터를 넘어서 프로듀서의 일인데 A&R까지도. 근데 저는 그걸 대신해 줄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시작할 때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열악한 그냥 삐삐 하나 있었어요. 딱. 그리고 내가 제작할게라고 그 큰 소리 치고 호언장담하는데 계속 날짜 밀리는 제작자가 나중에 됐죠. 김동구라는 사람이 있었고 저랑 성재랑 있는데 뭐 그게 끝이에요. 서태지 앨범 벌써 나오고 방송 나오고 하는데도 저희는 데뷔도 못하고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힘들게 뭐 투자를 받아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서태지 아이들 작업을 했던 그 처음 그 유대영이라는 선배님인데 DJ 형 그 형 그 작업실을 빌리기로 했어요. 제가 악기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작업실에서 그 돈을 주고 제가 빌린 거죠 저희가. 그래서 2달 동안 음악을 완성하자 이 악기도 좀 빌려서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최민혁이라는 DJ 형이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음악에 되게 중요한 그 장비인데 샘플러라는 게 있었어야 돼요.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악기. 근데 그게 그때 미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샘플을 만져주고 또 이런 에디팅 하는 걸 도와주고 했던 게 그 최민혁 형님이고 그 샘플 입맛에 맞게 잘라진 걸 해서 이제 또 음악을 제가 만들고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때 아마 또 터보 준비한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터보인데 그 권승식 사장님이라고 그 형님이 또 와서 유대영 그 선배님 곡 좀 의뢰하면서 또 저 만나고 얘 누구야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뭔가 이렇게 댄스 뮤직이 점점 이제 소방차 김한선 뭐 이 박남정 이후로 다음 세대로 이제 옮겨가는 과정이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이제 제 정체성이 래퍼는 아닌데 그 시절에는 래퍼가 될 거야라는 사람 거의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음악을 들으면 중간중간에 양념처럼 백인 음악에서는 중간에 기타 애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양념처럼 막 짓거리는 거예요. 막. 근데 리듬감 있게. 근데 그게 랩인 줄은 알고 있었죠. 근데 89년도에서야 이제 그래미상에서도 랩을 따로 부문으로 따로 지정해서 시상을 하기 시작했지. 올림픽 호돌이 개막할 때는 랩은 그냥 하나의 장르로 취급 못 받던 그 위상이 낮았어요. 중간에 막 이렇게 숟가락으로 막 이러는 것 같은 뭐 그런 건데 라임도 없었고 체계가.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니까 저도 음악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영어로만 들었지 이게 한국말로 랩이 될까? 그러니까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죠. 또 특히 라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구라고 해야 되나요? 말장난 같은.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하면서 리듬을 짜보자라고 해서 처음에 가장 이제 접근한 게 그거죠. 한국말로서도 이런 그루브랑 박자감과 말이 되게 전체 문장 해보자. 그 전에는 뭐 유일한 랩이 뭐 김삿갓 아니었나요? 그거는 그야말로 박자감 있는 나레이션 읊조림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미약하게나마 라임을 껴 맞추기로 이제 노력한 게 듀스 1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경제적인 이유도 그렇고 문화적인 것도 이제 장비도 발달하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해외와 한국이 이런 문화에 이렇게 예를 들어 술 먹고 클럽 뭐 어떤 담배를 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향락이 우리도 이제 점점 올라간 거죠. 더 넓어지고. 그래서 더 빠른 음악이 소비가 돼야 됐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생겨나는 제너레이션 그 세대들이 당연히 자기네가 들을 수 있는 그 음악은 이런 거지. 트로트보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 전 세대 생각하면 사실 남진 선생님 저 푸른 초원이도 펑크예요. 반주 드럼에 약간 꺾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화된 펑크인데 미팔군에서 배운 스타일이고 악기잖아요. 그런 거면 그 세대들의 댄스 뮤직은 그거였는데 이제 우리 때는 테크노 하우스 비트에다가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음악이기도 하고 그 장비도 이제 낙원상가에 수입되고 하니까 그 장비로 그렇게 만들고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 이제 여기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나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또 그만큼의 수요가 있고